계속 좀 고민하면서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영중 랩 2050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주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머리를 잘랐습니다. 아, 네, 머리를 자르시면서 네, 머리를 또 채우셔서 오늘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25만 원 받냐 못 받냐 이 이슈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아주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국회 선결과제로 꼽으면서 입법을 통해서 22대 국회 선결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시작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맥락부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봤을 텐데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아, 네. 그러셨죠. 맞아. 네. 기억나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썼고 결국에는 이제 그 논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로 이어졌는데요. 네, 또 그 논의에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했었던 당사자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에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의제에 대해서도 뭐 일단 오늘은 설명을 좀 잘 해드리려고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몇 가지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안으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좀 기회가 되면 오늘 혹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럼 일단 뭔지부터 설명을. 네, 맥락 요 논의가 언제 이제 시작됐냐면요. 아마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하나로마트 가서 그 대파 한 단 들고서 정치적 격변의 시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 단 들고서 870원이면 합리적이네 라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 발언 때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네, 그 발언이 그 3월 18일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틀 뒤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인천 미추홀구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파 한 단을 들고서 이게 한 단에 5,000원이다. 이게 한 달에 5,000원인데 어디서 이게 870원이라고 그러냐. 네.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당시에 좀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야지 돈이 돈다. 그런 거를 소비 승수 효과라 그런다. 이 무식한 양반들아 딱 이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공약을 4일 뒤에 3월 24일이죠. 그때 이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공약을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자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 대안으로 그 대안으로 이 4일 뒤 공약을 발표했고 공약 발표했을 때의 발표문을 조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아마 이제 바로 비판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제 반박하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신 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조 원에서 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그리고 말했고 대만에서 작년에 국민 1인당 25만 원 정도의 경제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또 언급을 하면서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굉장히 작심하고 이 공약을 내놓은 거였네요.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당시로서는 그 정도의 비중으로 보도가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당시 작심하고 공약을 내놨고 그리고 오히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더더욱 이 발언과 공약이 좀 진심이었음이 좀 차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경제적으로 좀 파헤치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위헌 논란으로 이게 번졌으니까 어떤 과정에 대한 논쟁인데 이거는 이 위헌 논란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정말 이런 논란으로 번진 것 자체가 물론 뭐 쟁점과 각 쟁점별 근거는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제 발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가 일단 이 안건이 그 총선 이후에 이제 협치가 이제 화두로 떠올랐었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느냐 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느냐가 맞아요.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만났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여당과 야당이 원하는 것들이 이 협치 테이블에 올라와서 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영수회담은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한 차례 하고 끝나는 네. 물론 한 번 했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면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첫 번째 자리에서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상태로 끝났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특히 행정부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이걸 반대하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냈던 방법이 처분적 법률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렵네요. 예, 처분적 법률이란 게 처분적 도대체 법률. 뭔지. 이거 아주 또 이제 독일 뭐 법학에서 발전한 개념인데 이게 사실 법학자들이나 아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법이면서 행정적인 조치를 같이 결합시킨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형태의 법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법률이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특별법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른 행정 조치들과 다른 또 예산의 의무 지출들을 바로 규정하는 그런 특별법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특별법들을 이제 처분적 법률, 예를 들면 뭐 5.18 특별법이라든지 많은 특별법들이 이제 그런 처분적 법률이라고 그 테두리 안에 카테고리 안에 있는 법률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처분적 법률에는 법률 조항이 뭐라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언제까지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꼭 예산에 대한 내용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입법에 뒤따르는 근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사실 원래 대부분의 법률들은 행정적인 조치들을 뒤따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국회가 주도해서 이제 어떤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이제 명시해서 행정부의 어떤 조치들을 규정해 놨을 때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것 같고 보통의 경우에는 법률로서 정해 놓으면 행정부가 해야 할 일들의 좀 재량적인 범위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하거나 이런 좀 균형을 갖추는데 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경우를 처분적 법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법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의 처분적 법률로 법률상으로 뭐 말 그대로 여러 조문들이 있겠지만 뭐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뭐 지급하는 방안을 법률에 명시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과 재원을 정부가 마련해 놓을 것을 그 법률상에 명시를 해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이런 그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바로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이제 바로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네, 이거는 뭐 그 헌법에 54조부터 한 56조, 7조 정도까지가 이 정부 예산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뭐 54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뭐 57조를 보면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그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혹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는 심의 확정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지 증액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결국 그 예산을 증액하거나 뭔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권한은 정부에게만 있다라는 그 권한을 헌법이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위헌이에요? 그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법률상으로 어떤 예산 지출을 명시하는 모든 법률이 다 위헌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다 법률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논란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그렇죠. 독주하지 말라고 그런 거 네,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법 규정이 있는 이유는 취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싸울 때 권한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취지 자체는 국회가 심의 확정을 하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그 기능이 맞지만 그 결국에는 두 기관 사이에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국가 예산을 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제안을 하면 행정부는 그 안을 받아서 여러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안을 내놓고 그 안을 또 가지고도 다시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방식의 그 정치 프로세스가 늘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미진하긴 했었어도.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 이제 국회와 정부 간의 그 세부 조정과 논의 자체가 협의 자체가 상당히 실종되고 국회에서 어떤 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의 이제 강대강 대치가 반복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지금 민생 경제가 추경을 할 만한 상황인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뭐 현금성 지원이든 지원을 할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합의를 한다면은 현금 지급을 한다면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한번 또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협의 테이블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고 이쪽에서는 그 주장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아예 아예 위헌이라고 아예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는 또 야당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사실 처분적 법률이라는 그 이례적인 방법까지 좀 찾게 된 것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직접 얘기한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을 1조를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공화가 있는데 그거는 사회의 각 권력들이 다 같이 타협해서 말씀하신 대로 타협해서 합의하에 어떤 이 국가의 제도를 만들고 운영을 해라 이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권한을 딱딱 나눠서 기능적으로 회사에서 회사에서 부서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라는 게 헌법 정신인 것 같은데 국회가 사실 합의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선거 결과에서 국민의 뜻이 어떻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다수당 대표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아예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네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일단은 그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서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 충돌이 예고돼 있는 거죠.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응 자체가 또 총선 이후에 굉장히 큰 이제 화두였었죠. 일단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첫 반응이라고 밝혀진 4월 16일, 6일 지난 뒤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때 이제 총선에 대한 평가, 본인의 이제 직접적인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정말 그 자신은 열심히 했고 또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한 본인들의 그 선거 결과였고요. 여기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탁 꼭 짚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제 지칭해서 평가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대통령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영수회담 때 만났을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앞두고 물론 당시 영수회담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제는 만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막 부풀려지고 있는데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상대방의 특히 야당 대표의 공약을 마약과 같다. 만나기 전에 마약과 같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사실상 이미 이 정책에 대한 충돌을 좀 예고한 것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자꾸 현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만나시면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다고 했잖아요. 무분별한 현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컨대 무분별한 감세는 마약과 같은 것인가? 그것도 무분별하면 마약과 같은 거 아니에요? 무분별한 도로공사는 마약과 같은 거. 무분별하면 마약과 같은 것이죠.
현금의 방점이 찍혔는지 무분별이라는 건지. 찍힌 것이. 근데 항상 무분별은 현금 앞에 써요. 무분별하게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기업을 지원하면 마약과 같은 것. 또는 예컨대 현금 대신 쌀로 나눠진다고. 무분별한 쌀 지원. 무분별한 쌀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게 너무 이렇게 정쟁적인 거예요. 모든 워딩. 정확하게 좀 과학적일 필요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었어요. 아니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어떤 지점에 방점이 찍혀가지고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지가 대통령실이 그 논의에서 한번 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이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좀 호도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요즘 보니까 여론은 또 참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좀 안 좋아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점도 생각하면서 조금 이게 필요한 건지 정말로 우리 경제 상황이 네. 어떤 건지 그런 부분 조금 넘어가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정책적 의제가 굉장히 이제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의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만 원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차분하게 한번 평가를 하고 뭐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그리고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또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면 그런 차분한 그런 평가와 예, 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되는 것이죠. 그러네. 워딩에 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차분하게 조금 필요한 장단점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는 아마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서 우리가 민생 지원을 해야 할 타이밍인가 정도까지만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그 아까 대통령 반응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하셨으니까 마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시 그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이도훈 홍보수석,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은 조치들 취지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정부의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워딩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더 지원하자는 거 추가로 더 지급하자라고 이제 표현한 바 있는데 어려운 이것도 사실 제대로 보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네요. 어려운 분들한테 더 지원하자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그것 자체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잘 나와서 이제는 내수가 회복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돈을 풀어서 소비를 진척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일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작년 경제 성장률이 1.3%였어요. 1년간? 연간? 근데 이번에는 분기인 거죠. 1분기 1.3%가 분기별로 4분기에 비해서 1분기 1.3%. 예, 그게 1분기 1.3%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 게 이거는 누적 합산입니다. 그래서 1.3%가 1.3, 1.3, 1.4, 1.3이 5% 넘는 엄청난 고성장이 나온 것인데요. 근데 이제 1분기에 여러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왔던 거는 좀 지난 4분기 때 워낙 안 좋았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쪽의 면에서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한 측면도 있었고요. 수출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살아나면서 수출이 급증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보면은 각각의 지출 항목별로 성장 기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이제 따로 떼어내서 이제 볼 수 있는 항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에 0.2%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왔다고 지금 이제 좀 안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의 경제 상황, 특히 2023년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4분기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기저효과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제 성장률을 좀 경제 상황을 꼼꼼히 뜯어보면은 작년이
그 한국경제 70년사에서 뒤에서 6번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 위기도 아니었는데 네. 경제 위기도 많았는데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IMF 경제 위기, 뭐 오일 쇼크도 오일 있었고. 쇼크 다 있어요. 그 여섯 글로벌 번째 안에 금융위기도 글로벌 있고. 금융 다 있습니다. 네, 다 있고 아. 특히 58년도 때도 한 번 있었거든요. 1958년? 50년대에도 50년대잖아요. 예. 근데 진짜 이제 가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로 문제는 그 오히려 이명박 정부를 지금 돌이켜 보면 좀 그래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2008년, 2009년. 네, 그때 민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그것의 방파제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가 민간이 완전히 고꾸라졌을 때 정부가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당해년도에서는 물론 성장률이 상당 부분 하락됐었지만 그 하락된 것도 정부가 많이 방어를 한 측면이 있었고요. 2009년도, 10년도에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민간 소비나 이런 쪽이 많이 늘어서가 아니라 정부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이 늘었던 측면이 주머니가 없어서 있었습니다. 소비를 못 하고 있을 때 정부가 네. 지출을 늘려서 물건을 맞습니다. 더 사고 사람 더 뭐 정부에서 또 임시적으로 고용을 해주고 그러면 돈을 풀었다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네. 네. 97년, 98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아, 그리고 IMF 때.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정부든 그 약간 진보 정부든 가릴 것 없이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른 나름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2023년도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꾸로였던 거죠. 예,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국면에 정부도 긴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정 지출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왔는데 문제는 재정 지출을 소극적으로 해오면서도 정말 자신들이 그 달성하고자 했던 건전 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 본인들이 재정 준칙에서 지키고자 했었던 3%를 어겼고 그리고 4월 11일 날 국가 결산을 하면서 밝혀진 그 어떻게 보면 결산 수지 적자가 50조 원이 넘어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금의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때 돈 너무 헤프게 써서 헤프게 써서 지금 감세하고 뭐 이렇게 아니 재정 지출 줄이고 아껴 써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관료들과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IMF가 추산하는 국제 비교로 볼 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많이 한 국가인가 를 따져보면요. 그래프 하나 보내주셨는데. 예, 제가 그래프를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저거는 네. 이제 그 엑스트라 에디셔널 스펜딩만,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출만 보여주는 그 그래프인데요. 원래 일상적으로 정부가 지출하던 것 이외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재난지원금 이런 것처럼 더 푼 거, 더 쓴 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왜 강조하냐면은 네네네. 한국보다 뒤에 있는 국가 중에서 의외의 국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네. 지금 저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KOR 저거죠. 네. 그런데 우리보다 뒤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의외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그렇습니다. 복지국가들이네. 네, 복지국가들은 에디셔널 스펜딩이 아니라 사회보험에 따른 그러네. 그냥 자연스러운 스펜딩으로 코로나19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원래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예. 일자리를 잃어도 뭐 그렇습니다. 큰 걱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다 잘못 대응했다, 우리나라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보여지는 국가는 그 선진국 중에서는 포르투갈밖에 없고요. 왼쪽에 있고. 네. 그래프 다시 한번. 저 맨 오른쪽에 미국이 있어요. 근데 맨 오른쪽에 USA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게 GDP 대비 재정 얼마나 추가로 더 그렇습니다. 써는 그리고 미국? 오른쪽에서 6번째인가요? 거기가 이제 평균이거든요. 그게 AS니까 선진국 평균이구나. 네, 선진국 AS가 평균이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GDP 대비 한 15% 정도 15% 되는데 정도 이게 되는 파란색과 그 약간 옅은 색의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옅은 색의 그래프는 이거 대출 지원 빌려준 거구나. 예. 그러니까 한국이 자세히 한국은 보면요, 또 빌려준 게 많네. 대출 지원은 꽤 했습니다. 지원도 적은데 빌려준 대출 지원은 게 많아. 꽤 했고, 다만 이제 재정 지출은 상당히 15%에 비하면은 절반에서 3분의 1 사이의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 진짜 화끈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대출 지원, 저기 예. 보면은
그리고 저게 지금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큰 나라니까 많이 썼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전체에서 차지하는 GDP에서 차지한 비중입니다. 와, 트럼프 정부가 화끈하게 화끈하게 썼습니다. 그냥 풀었네. 일본도 많이 풀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측면 상당히 있습니다. 엄청 뜨겁잖아요. 예, 당시에 코로나 때의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정책들을 폈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 촉진 인플레이션이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도 별로 안 풀었으니까. 네. 근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굉장히 큰 쟁점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풀면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거기 또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네. 실제 그런지 그거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볼 때 그러니까 이미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정부가 해온 행동들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았냐. 지금 정부는 2022년도 세법 개정안으로 한 76조 원의 감세를 했고요. 그게 이제 4년, 5년간 기준입니다. 감세도 돈을 푸는 거죠. 특히 사실은. 많은 조세 걷어야 될 건 감세를 아닌 조세 지출이라고 해서 네네네. 재정 지출과 비슷한 형태로 풀기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법인세 감세, 소득세 감세도 물론 있지만 조세 지출로도 상당액을 또 풀었습니다. 그래서 또 2023년도에도 세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87조 원 정도 되는 그 조세 감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세 감면을 하면 또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고소득자니까 그 고소득자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한테 훨씬 유리하고 대부분의 특히 소득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위 35% 계층들은 거의 면세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깎아줄 수 있는 세금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자극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나눠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소비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자극한다고 하세요. 최근에 한국일보의 어떤 교수님이 쓴 칼럼에 막 앞부분에는 이게 소비 효과가 없다, 별로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 승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참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얘기를 한참 나열한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더 기름을 얻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경제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쓰셨는데 자아분열이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앞에 쓴 내용과 뒤에 쓴 내용이 서로 싸우고 있는 뒤에는 꼴이잖아요. 아들이 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앞에서는 만약에 소비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효과도 없을 것이고, 소비 효과가 많이 발생하면 또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효과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의 물가 상황이 일단 첫 번째로 국가가 여태까지 했었던 감세 효과나 아니면 SOC로 인한 지출들도 상당히 이제 어떤 물가를 자극한 효과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현금에 비했을 때 더 있느냐 없느냐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지출의 소비 승수 효과가 원래 현금이 더 낮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평소에는 0.15에서 0.23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여러 페이퍼들의 좀 평균값 정도가 그 정도인데 코로나 시기에는 소비 승수 효과가 그보다는 상당수 높았습니다. 그때 참 연구된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대표적인 연구가 KDI 연구가 있고 1차 국민재난지원금. 네, 1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사람한테 줬을 때 일종의 정책 자연실험과 같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네.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이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마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KDI 요약하면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KDI는 예전에 소비승수 효과, 평시의 소비승수 효과가 조금 더 큰 0.3 정도로 이제 추산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면 1,000원 쓰면 한 300원 정도가 추가 지출의 효과가 추가 있다. 지출의 네, 효과가 나머지는 뭐 있다.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소득을 소비를 대체할 수 있고 0.3 정도가 추가 지출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경기연구원 당시 또 경기연구원에서도 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0.6 정도로 보고를 한 바 있었고요. 네네. 또 놀랍게도 학계에서 또 피어리뷰까지 거친 논문에 실린 학회지에 실린 이제 이유진, 우석진 세 분의 경제학자가 쓴 이제 그 논문에 의해 거기에서는 고대 이유진, 네. 명지대 우석진 교수죠. 그분들이 네네.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0.7 정도로 상당히 그분들 아주 높게 훌륭한 경제학자들이신데. 네, 제가 그분들 알기로는. 상당히 되게 또 학계에서도 그렇죠. 날리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름의 이제 최신 모형을 써서 이제 만든 이제 소비 승수 효과는 0.6에서 0.7까지 간다.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한 소비 승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바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비 승수 효과가 있으면
또 피할 수 없는 거는 어느 정도의 수요 자극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의 물가 상황이 과연 수요발 그 물가 인상의 국면인가 아니면 좀 공급발 물가 인상의 국면인가 그래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CPI에서 지금 또 이창용 총재가 표현하는 근원 물가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근원 물가는 또 잡혔다라고 또 이창용 총재께서 또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직관적으로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농산물 가격도 기후이기 때문에 생긴 그렇죠. 거고. 농산물 가격과 최근에 그렇잖아요. CPI에서는 두드려지는 지표는 농산물과 석유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외부에서 공급발이고 온 거잖아요. 그 농산물은 당연히 기후위기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차분하고 중립적으로 잘 좀 다음에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더 편향적으로 네. 한번 안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안은 다음번에 해주실 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윤형중 랩2050 대표님하고요. 25만 원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때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죠. 이게 무슨 무분별한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면 일단은 그 얘기 듣지 마시고요. 차분한 얘기를 듣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지할 건지 반대할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전망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입도 뻥끗 못한다 하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나 정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캠프를 구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개사와 막 그런 영상하고 사진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캠프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또한 김건희 여사의 그 SNS 계정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가서 집안 상의 좀 하고 아주 그렇게 뭐 하지 뭐. 근데 다음날 와가지고 대통령이 참모들 모아놓고 야 뭐 저 우리 부인이 뭐 그냥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냥 냅둬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는 부인의 고집을 좀 꺾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때 처음 캠프 때부터 참모들에게 주었던 인식과 신호라서 당시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분위기가 계속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가 아주 뜨겁고요. 한국 증시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정말 훌륭한 분석가 한 분 모셨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늘 이렇게 나와서 해안을 주시는데 아유, 해안은요, 뭐. 나오시는 순간에 항상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도 보니까 미국의 3대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라고 그러고요. 또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는 절대 안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다 지배적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잘 안 꺾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매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제 금주에 4월 수치가 이제 시장의 기대치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 달 동안은 시장의 기대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대로 나왔지만 전년 동월비 3.4% 상승이니까 이거는 뭐 중앙은행이 2%를 물가 안정의 목표치로 삼는다 그러면 네. 절대치 자체는 굉장히 높고요. 저는 이제 저도 금융시장에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떨 땐 좀 호떡집 같아요. 막 쉽게 달아올랐다가 일단 또 이제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자산 투자는 일단 누구나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나는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경제에서 진행되는 현상보다는
시장에서의 해석이 좀 뭐 조금 경박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시작할 때 미국이 3월부터 금리 낮추기 시작해서 한 뭐 6번 낮출 거다라는 기대가 연초의 기대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의 기대는 얼마 전부터 빨라야 9월부터가 아닐까라는 정도의 전망인데 네. 이번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그 전망을 좀 앞당겨서 연준이 7월에 금리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확신까지 심어주기에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미국 경기가 조금 꺾여야 되는데 지금 미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도 2.5%였고요. 아, 떨어질 것 같았더니 안 떨어지는 걸로 지금 다시 네, 수정됐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학의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렸고 긴축을 하는 목적은 좀 경기와 물가 안정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 그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경기가 안 꺾이면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그 경제 안에서 가장 취약한 누군가가 빚을 못 갚으면 이제 결국 그게 가장 취약한 쪽에서 위기가 이제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고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쉽게 꺾이긴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미국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밖에 나가서 뭘 사드시거나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미국 출장 갔는데요. 팁을 20% 주면 네. 좀 섭섭하다 그래요. 팁 20%를. 예, 이제 20%가 기본이고요. 아. 또 심지어는 뭐 이제 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도 이제 돈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팁 항목을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은 뭐 패스트푸드야 그 손님들이 서비스 받는 것도 아닌데. 셀프 서비스잖아요. 예, 근데도 이제 팁을 요구하는데. 아.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네. 실은 뭐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비용 구조로 가면서 이제 팁도 예전보다는 이제 수준이 달라지게 된 것 같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좀 경기도 좋고 물가는 안 잡히고 근데 이제 저는 미국이 살짝 이게 좀 다른 나라에 민폐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긴축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미국은 자기들이 경기가 괜찮아서 좀 이제 고물가를 견딜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미국 밖의 나라들은 이제는 뭐 통화 정책이 미국보다 뭐 독립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나라도 있지만 당장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작년에 성장률이 우리가 경제 개발한 이후로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한국은행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게 다른 쪽으로는 계속 좀 금융적인 압력을 미국이 좀 많이 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초강대국, 슈퍼파워이고 제국 같은 역할을 할 때는 네. 미국 통화인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도 이제 미국이 워낙 너그럽게 완화 정책을 이렇게 전 세계를 보면서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처럼 미국이 약간 보호주의적으로 나오고 자국 우선주의적으로 가면은 이게 좀 그게 모순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요. 이제 기축통화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적으로 외환위기라는 게 이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나 중앙은행이 찍어내면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보호무역하는 거는 이건 반칙이죠. 이제 그러네요. 기축통화가 내 돈이 많이 퍼진다라고 하는 거는 남의 나라 물건을 사주고 내 돈을 줌으로써 이제 돈이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흡사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구대륙이 전부 전쟁으로 쑥대밭이 돼서 이 미국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 없어졌을 때 미국은 마샬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풀었거든요. 아, 그랬죠. 그게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축통화국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애티튜드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지금이 아무튼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식들이 많이 꼬여 있는데요. 아.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으로서 여러 가지 좀 그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보호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시니까 자꾸 생각나는데 중국하고 관계도 그러네요. 그때 중국
주식한테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이 네.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소비자들한테 풀어서 네. 또 미국 그 달러는 약하게 가져가면서 많은 물건들 또 중국에서 사들이면서 네. 중국은 제조업이 발전하고 뭐 이런 협업이 네.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 드네요. 이제 그런 달러가 돌아가는 리사이클링이 네. 최근에 좀 이제 확실히 단절이 되고 좀 다른 아. 세상들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이제 미국이 반칙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한데 그러면은 조금 시장 증시 얘기를 조금 네. 넘어가서 여쭤보면요. 미국의 지금 3대 지수가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그럼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은 상태 유지되면서도 최고치인 거잖아요. 요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미국 경제 자체가 뭐 좋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뭐 1.7%, 8%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작년의 성장률이 2.5%, 올해도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높아서 부담을 받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지방은행이라든가 이런 좀 취약한 영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그런 금리 부담을 상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버블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그 미국의 나스닥의 기업들이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을 혁신을 선도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는 미국 주식이 특히 이제 미국의 기술주가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버블을 필요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은행 중심의 자본주의는 혁신을 이루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 보수적인 은행가들이 벤처기업에게 대출을 얼마나 따지겠어요. 그래서 역동적인 주식 시장이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이제 미국의 예컨대 나스닥이 잘 하고 있는데 닷컴 버블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주식을 샀고 이제 인터넷 세상이 앞으로 열릴 거란 기대로 주식을 샀는데 그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인터넷 세상의 주역은 뭐 야후나 엠파스나 라이코스 같은 기업이 바뀐 인터넷 생태계의 주역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이제 구글이 됐거든요. 네네. 그 닷컴 버블 때 구글은 아예 상장도 안 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의 모델이라는 게 아주 똑똑해가지고 안 망할 기업으로 경제적 자원이 정확히 가면 좋은데 이건 사실은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산업을 붐업시키고 경제적 자원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저는 닷컴 버블이 없었으면 구글도 자금을 조달받지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지만 한번 투자자들의 기대가 꺾이게 되면 또 그 주식들이 한 특정 순간에 굉장히 또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좀 우려나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뭐 순항을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버블 자체가 근데 좀 생각해 보면은 버블 자체가 계속되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다우존스 지수 뭐 4만 넘었다고 하면서 제가 딱 찾아보니까 한 1000부터 시작해서 4만까지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영원히 계속되면 버블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들던데 언젠가는 꺾이는 건가요? 네, 어떻게 뭐 되는 이제 건가요? 뭐 저처럼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운동이 지속이 되면 이제 거기 이제 순치가 돼버리죠. 이것이 아주 계속 지속이 될 고정된 질서로 해석될 수가 있고 또 투자자분들도 이제 제 주변에서 아유 한국장은 안 돼. 주식 투자는 미국에서 해야 돼. 이런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미국이란 나라가 주주들에게 되게 뭐 좋은 나라라고 봅니다. 재산권의 보호나 뭐 혁신이나 좋은 나라긴 한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늘 불패였던 거 아닙니다. 그래요? 예, 미국 시장이 37년부터 뭐 옛날입니다만은 49년까지 그냥 횡보했고요. 12년 동안. 예, 또 69년부터 82년까지 한 14년 횡보의 역사가 있고요. 또 가깝게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가 횡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가의 성과가 좋았다 동의하지만 늘 불패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횡보하기 전에 나타났던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립니다. 예컨대 이제 70년대 내내 미국 주가는 왔다 갔다 박스권에서 끝나버렸는데 1950년대, 60년대는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렸던 미국이 굉장히 주도권을 잡았던 그런 세상이었고요. 또 2000년대 초반 10년 미국 시장이 이제 횡보를 했는데 그 직전에 1990년대는 미국이 IT 혁명을 이끌면서 정말 그랬죠. 세상을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5, 60년대와 90년대를 또 회고해 보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글로벌 역관계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졌던 나라거든요. 네. 5, 60년대는 소련과 냉전을 했습니다마는 자본주의 블록에서는 일본과 독일처럼 이제 패전국이 오르기 전이니까요. 미국이 굉장히 강했고 1990년대는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이제 뭐 이념 전쟁은 끝났다 뭐 이랬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장기 호황이 끝날 때 나타났던 공통점이 미국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좀 타자에 대해서 좀 배타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미국은 돈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네. 1970년대 장기 횡보장 직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시장에 많은 거 맡겨두는 것보다 정부가 그 경제 운영에 많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케인즈 경제학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케네디 사후에 집권했던 존슨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케인즈 경제학의 로망이죠.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맞아요. 네. 재정 지출을 막 늘리고요. 그러다가 베트남 전에 전쟁에 개입됩니다. 전쟁에 개입이 되면 이제 재정 지출이 경직적으로 돈을 계속 써야 되면서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또 그런 국면에서 미국이 가졌던 소프트 파워가 흔들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파시즘과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던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의 이미지가 베트남에서의 양민학살 이런 게 드러나면서 양키 고홈이라고 하는 이제 구호가 60년대 후반에 나오죠. 그런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뭔가 이제 70년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90년대 장기호황 직후의 모습도 굉장히 유사한 게 그때는 케인즈 경제학이 아니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감세를 합니다. 그랬죠. 대규모로 감세를 하면서 재정이 나빠져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미국이 9.11 테러를 막고 대외적으로 되게 공세적으로 나가죠. 뭐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뭐 부시 대통령이 대량 살상무기 있다고 했지만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을 동의한 나라는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반전 시위가 벌어졌고 역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도 약간 저는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미국 시장이 뭐 당장 꺾일 거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질서가 아주 오래 될 것 같아도 영원한 어떤 질서나 영원한 강세장은 없는 거고요. 지금도 보면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지고요. 네. 또 네. 전쟁에 막 그 개입을 하게 되면서 경직적인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게 뭐 트럼프가 되면 좀 끔찍해 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점잖아 보이지만 경제 정책은 저는 트럼프보다 더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세야 니네가 만들고 우리한테 파는데 뭐 세금을 더 붙이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아예 못 팔게 하고 네. 아예 공장을 여기다 지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미국이 아주 강했을 때 뭔가 너무 강한 나머지 과잉팽창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저는 재정 적자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과거에 미국이 꺾일 때와 기시감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바이든 대통령 때에 더 심하다는 말씀이 와닿는 게 틱톡 금지법 같은 거나 네. 요즘 뭐 중국에 물건 팔면 미국에도 팔지 마 이런 네. 방식의 이야기는 사실은 자유주의적인 가치하고는 굉장히 네. 상반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훨씬 더 저는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 또 미국 대학가에서 시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네. 미국이 배후에서 어쨌든 지원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발인데 말씀하셨던 69년에서 예, 그때 저 뭐 서구를 휩쓸었던 청년 운동이나 네네네. 결국은 가치관 하나의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저는 그것이 예전에 로마 제국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제국이 쇠할 때는 과잉 팽창이 있었고 네. 과잉 팽창할 때는 자기가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질서가 굉장히 지속될 것 같지만은 네. 실은 저는 뭐 영원히 지속되는 사이클은 없는 거고 뭔가 좀 과할 때가 네. 저는 금융시장에서 달도 차면은 그 기운다라는 게
금융시장에도 전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과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좀 되네요, 사실. 미국 대선 앞두고 이렇게 나오는 말들을 보면. 특히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저는 그분이 아직까지 계신지 몰랐는데 아서 래퍼라고 하는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제 래퍼 곡선이란 걸 얘기하면서 아, 네네. 예, 세금을 깎아주면 오히려 네. 정부의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주장을 했죠. 네네.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미국도 세율이 너무 높고 저는 뭐 그 당시에는 너무 세금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 많이 저는 억누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래퍼 교수는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이 늘어나니까 정부 조세 수입이 늘어날 거란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주장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들의 철학인데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감세해줘 가지고 재정이 개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레이건 감세, 아들 부시 감세, 트럼프 감세 마찬가지인데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이 보수적인 정체성을 따른다 그러면 감세를 하는 것만큼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쓰던 지출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경직적인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나빠지는 재정이 나빠지는 게 실은 민주당이 많이 써서 나빠지는 것보다요. 오히려 감세를 해주면서 지출을 못 줄이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재정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바이든 행정부도 너무 과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재정이 지금은 아무도 뭐 미국이 탈락했어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이 얼마나 좀 그 여하히 돌아가느냐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나 미국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주목을 하셔야 저는 되겠네요. 그래야 된다고. 결국 그게 이자율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네, 요인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 한국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또 한국에도 시장도 아까 너무 시장이 뜨겁게 모든 일에 반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또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 3,100 뭐 종합주가지수 그 얘기도 나오고 신문에서 예. 봤습니다. 3,100이 실은 3자 넘어가니까 굉장히 높은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한 7년 전에도 지금 이 수준이거든요. 아. 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원 되는데 그 7년 동안 주가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의 상장사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한 900조 원 정도 되니까 예, 실은 뭐 3,000 넘어가도 뭐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한데 네. 저는 결국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이 돈을 잘 벌더라도 그게 주주들에게 잘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지고부터 이제 그 지배구조라는 게 이제 중요했는데요. 최초의 주식회사는 이제 17세기 동인도 회사인데 예컨대 뭐 런던에서 출항한 그 배가 인도에서 향신료를 싣고 올 때 그 동인도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런던의 귀족들인데 그들은 그 배를 뭐 직접 안 탔을 가능성이 높겠죠. 위험한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동인도 회사의 그 선원과 선장들이 예컨대 뭐 향신료라든가 이런 커리 같은 것들을 숨기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투자하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이 좀 잘 되기 위해서는 너무 소수의 지배주주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건데 네. 저는 뭐 그게 잘 된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한국은 계속해서 좀 이제 저평가된 그런 시장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진짜 그 연금저축 같은 거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직접 이렇게 상품도 고르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미국 쪽에 많이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해볼까 정말 네. 장기적으로 네. 나의 30년 뒤를 보고 아니면 네. 한국을 해볼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뭐 30년을 보고 한다 그러면 네.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많이 사는 것 같지만 한국 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홈바이어스가 심하니까 아주 길게 보면 저는 뭐 미국이란 나라가
거기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미국이 지난 10년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저는 3, 4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투자는 조금 신중하신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거보다 뭐 더 긴 사이클이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사실 예상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내 재산을 미국에 물어주는 결정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그냥 내 재산의 일부를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강세장이 끝나는 역사적 어떤 시기가 올 가능성이 약간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네. 3, 4년은 실은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주가가 이제 크게 보면 2009년 이후로 큰 조정 없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한 13년 오르다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자기 강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투자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당장 한국 시장은 지금부터 저는 한 1년 이렇게 진짜 지배 구조가 네. 일단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료들이 하는지 뭐 여러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네네네. 코로나 직전에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이었는데요. 네. 지금 1,400만 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단발성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제 진지한 의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는 뭐 물리적으로 주식에 노출이 된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을 택하는 게 제 생각에는 뭐 가장 그 출발점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가 뭐 적절한 배당을 해주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면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를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원래 디스카운트 된 시장이니까 뭐 잘 안 되더라도 뭐 그렇게 데미지는 크진 않을 것 같고 조금 그런 것에서 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뭐 한국이 좀 몇 년 보면은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배구조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추상적인 느낌도 네.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게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한 예컨대 뭐 몇몇 기업들은 막 기업을 막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돈 잘 버는 기업 그냥 이제 띄워놓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내 기업 안에 있게 되면 거기서 뭔가 그 수익을 바로 자기 몸만큼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걸 맘대로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LG 케이스가 그랬던 뭐 LG가 거죠. 뭐 대표적인 네. 케이스고요. 그리고 돈은 많은데 배당을 안 해. 저는 뭐 꼭 배당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투자할 때가 있으면은 사실은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위해서 좋지는 않은데 그럼 이제 설명을 해야죠. 네. 내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나타나는 변화가 그 정부의 공무원들이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가해서 기업의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지금까지 밸류업이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 관계를 기업과 주주들의 관계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소액 주주들 친화적인 쪽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증시가 그런 데서 장기적으로 보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업이 거기까지 좀 닿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이제 그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로 바꿔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불편한 거를 일본이 우리나라가 벌어지는 일을 일본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래서 좀 주주 행동주의를 좀 많이 좀 받아들였어요. 일종의 매기를 푼 거죠. 네네. 근데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뭐 늘 기업을 위한 건 아닙니다. 주식 쉽게 사고 파는 주주들에게 휘둘리면 기업이 단기주의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학의 그 무균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파리도 있고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순기능이 있는 쪽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중요한 투자 문화의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간을 두고 좋은 변화가 나타났으면 하는 좀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경제 전망 하나만 좀 네, 여쭤볼게요. 저도 궁금한데 아까 좀 첫 시간에도 이 얘기 잠깐 했는데 1분기에 굉장히 GDP 성장률이 네. 호조세를 보였는데 또 뭐 한쪽에서는 내수는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호전되고 있는 건가요? 1분기가 수출이 좋을 거라는 거는 뭐 기대대로 나왔고 실은 1분기는 내수가 좀 좋게 나왔어요. 아,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네. 근데 저는 민간 소비는 지난 10년 놓고 보면 구조적으로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에 이자 내고 원금 갚느라고 이제 쓸 돈이 없고 또 건설 투자도 뭐 한국은 이미 과잉 건설 투자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전체적인 성장률은 수출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되는데 올해 수출은 뭐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장률 안에 내수는 항상 나쁘고 수출이 좋을 때 성장률 좋아졌다가 수출이 나빠지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장률만 보고 사실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건 사실 내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은 약간의 정책적 개입이나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2, 3, 4분기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이 추세가 조금 이어지는 걸로 보세요? 수출은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 최근 이제 미국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3분기까지는 수출 중심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GDP 성장률 자체는 좋게 나올 것 같고 다만 1분기 때 좋았던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와 같은 내수 항목은 저는 당장 2분기부터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걱정이네요. 그때 또 정부가 좋은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사실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시점에서 정점이 되고 어느 시점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까지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아주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새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문제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반에 진행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쉬지만 아예 쉬는 건 아니고 다시 보기 있으니까요. 찾아서 보시고 그동안에 재밌었던 영상들 다시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월요일 12시 반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